자, 여러분, 아무래도 이건 정말 세계사에서 이제 제일 큰 명장면이라고 보여야 되겠죠. 예를 들면 저는 개인적으로는 우리 어디예요? 우리 마케도니아와 페르시아의 전쟁보다는 훨씬 더 재밌었던 게 아마 이 로마와 우리 카르타고의 전쟁이 아닌가 싶습니다. 우리 한번 한니발이라고 뭐 너무나 유명한 명장이죠. 근데 사실 우리 한니발이 이 명장이다라는 얘기, 뭐 우리 장군 얘기하면 한니발은 얘기는 많이 하지만 그러나 실제로 한니발이 어떤 전쟁을 벌였고 어떤 사람인지는 사실 잘 모르는 경우가 많아서 우리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제 지금 시대 상황은 어떤 거냐면 포에니 전쟁이라고 그러죠. 우리 카르타고하고 로마하고 붙은 거는. 근데 이제 3번에 걸쳐서 이제 포에니 전쟁이 이루어지게 되는 건데 이 포에니 전쟁이 이루어지는 이 당시 시대 배경이라는 거는 우리가 이제 보시면 알겠지만 알렉산더가 이제 죽는단 말이에요. 근데 알렉산더가 죽었을 때 아들이 2살짜리 아들이 하나 있는데 사실 그 2살짜리 아들이 계승할 수가 없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알렉산더가 뭐를 했냐면 그 정적을 엄청 숙청을 합니다. 알렉산더가. 그래서 자기와 이 동급 친구들이 하나도 안 남는 거예요. 왜? 다 조져서. 다 숙청을 합니다. 이 알렉산더가 이제 영웅이게 대단하기도 하고 정권력도 대단해갖고 다 숙청을 해버려갖고 알렉산더가 죽고 나서 갑자기 죽었잖아요. 33살에. 누가 계승하지? 라고 나왔을 때 그 계승을 이어받을 사람이 왜? 정적도 없죠? 아들은 어리죠. 그럼 누구밖에 없겠습니까? 부하들이죠. 그래서 부하들도 또 재밌는 게 알렉산더가 부하도 한 놈만 키운 게 아니에요. 원래 그러잖아요. 이게 왜 자기 2인자가 될까봐. 그래서 힘을 골고루 실어줬던 거예요. 부하들한테. 그러니까 죽고 나니까 부하들이 서로 얼굴 보는 거죠. 누가 계승하지? 그래서 부하들끼리 권력 암투가 벌어지고 나라가 여러 개로 쪼개집니다. 자, 그래서 이제 나라들이 이제 전부 이렇게 그 부하들이 나눠 갖는 겁니다. 나라들을. 그래서 이제 제일 컸던 세력이 안티고노스. 이게 이제 제일 세력이 컸었고요. 그 외에도 이제 여러 세력들이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제 주목할 만한 것은 그 부하 중에 하나가 바로 프톨레마이오스가 되는 거죠. 얘네들이 바로 어디를 먹습니까? 이집트를 먹는 거고. 그래서 이게 이집트 왕조예요. 그래서 이 프톨레마이오스 맨 마지막 왕녀죠. 그게 바로 우리 코가 높았으면 좋겠다는 누가 되겠습니까? 크레오파트라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재밌는 건 크레오파트라는 이집트 사람이 아닌 거죠. 네, 크레오파트라는 그리스 계통인 거지 이집트 사람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이집트가 이 당시에도 이미 식민지 상태였던 거죠. 어떤 의미에서 표현하면. 근데 이제 어쨌든 안티고노스가 힘이 쟀었는데 그리고 제일 세니까 내가 두목할래 그랬더니 얘네들이 전부 다 힘을 합쳐서 얘를 또 멸망시키고 하다 이게 막 돌아가던 시대입니다. 그래서 하도 혼란스러워서 우리 철학 시간에 배우는 스토아파, 개인의 명상을 중시로 하는 스토아파나 아니면 쾌락 중심의 에피쿠로스 학파라는 철학자들이 철학 강의도 들으셔야죠. 자, 철학자들이 활동하게 되는 이런 아주 혼란스러운 시대죠. 자, 이때 이 혼란스러웠던 시대에 여기는 이제 그리스잖아요. 여기가 어디가 되겠습니까? 이제 로마라는 도시국가가 탄생을 할 수가 있었던 배경이 나오는 거죠. 왜? 혼란스러우니까 이제 자칫 힘을 갖다 얻어가면서 자, 이제 한번 가보겠습니다. 그래서 로마가 등장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맨 처음에 이제 로마가 뭐 늑대 뭐 자식이고 중요하지 않고요. 로마가 이제 처음에는 위기를 많이 겪으면서 어쨌든 도시국가를 중심으로 해서 이태리 반도를 이제 싹 다 먹게 되는 거예요. 이제 거의 다 이제 그 왕조들이 하가고요. 자, 이 로마가 여기를 거의 다 먹었던 시절 무렵 되면은 자, 여기가 바로 이제 카르타고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여기 로마면 아프리카 북부죠. 카르타고가 되는 거고 사실 이제 보시면 알겠지만 이미 카르타고가 훨씬 더 큰 영역을 먹고 있죠. 그래서 이 당시에 지중해 패권을 장악하고 있는 건 말할 것도 없이 카르타고고요. 이탈리아 로마가 드디어 이제 성장을 하면서 이제 키워나가는 시절. 아직까지 최고 강국은 말할 것도 없이 카르타고입니다. 그럼 벌써 있겠지만 카르타고는 자 이제 군사적으로 한번 바라보죠. 전부 바다를 끼고 있으면서 해상무역을 하죠. 그러니까 이제 볼 것도 없이 뭐가 강하겠습니까? 해군이 강하죠. 네. 해군이 전형적으로 강한 거고 자 무역을 통해서 돈을 엄청 많이 벌었죠. 그럼 돈을 많이 벌었으니까 그 돈 갖고 뭐 했겠습니까? 군인들 샀겠죠. 그래서 군인들이 주로 용병 중심의 군대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카르타고는 용병 중심의 군대고요. 이건 한니발 때도 변하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는 초창기에는 해군 중심의 부대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로마는 거꾸로죠. 반도 안에 있으니까 당연히 육군 중심의 군대가 되겠고요. 특히 로마 군대는 우리 단검을 진 그러니까 로마 군대는 제일 잘하는 게 뭘까요? 그리스 군대랑도 다르다니까요. 그리스 군대는 이렇게 줄을 세워서 이렇게 같이 가는 거잖아요. 근데 로마 군대 보면 검이 길지 않죠. 네, 창이 아니라 검을 쓰잖아요. 창과 검의 차이죠? 검은 언제 쓰는 거예요? 백병전. 그래서 로마 군대는 최계의 육군입니다. 근데 이 육군이 그리스 군대하고 다른 건 백병전을 하는 군대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왜 군대 가면 총검술 배우지 않습니까?
너무 무서운데요. 총검술 언제 옛날에 백병전하고 그럴 때 쓰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로마 군대는 최강이 백병전하는 거. 앞에서 이제 칼 자르고 방패로 맞고 찌르고 이런 거. 우리 검투사 하는 것처럼. 그 백병전이 제일 장했던 간대가 육군이고 당연히 여기에 군대는 무슨 군의 형태? 시민군으로 이루어졌던 시절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다시 한번 보시면요. 그래서 이제 로마가 이제 힘을 길러 나가는데요. 로마가 이제 반도를 다 먹었어요. 자, 이제 그 다음에 이제 문제가 되는 건 어디였었냐면요. 바로 요 메세나입니다. 메세나라고 들어보셨을 텐데, 이제 여기가 이제 시칠리아 반도고요. 시칠리아 섬이죠. 예, 그럼 이제 가보세요. 카르타고 입장에서는 이 시칠리아 섬이 이태리 수중으로, 로마 수중으로 떨어지면은 어때요? 수도가 바로 노출되는 거죠. 그럼 굉장히 위험해질 수밖에 없죠. 그래서 시칠리아 섬을 갖다가 이제 드디어 로마가 시칠리아 섬을 탐내니까 카르타고와 문제가 발생 시작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제일 먼저 이제 나왔던 것이 여기 메세나라는 지역인데, 이 메세나 안에서 내전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럼 내전이 벌어졌을 때 로마도, 그러니까 내전이 벌어졌으니까 그 안에서 싸우죠. 그럼 이쪽은 로마의 지원을 받고 이쪽은 카르타고의 지원을 받는 둘이 내전이 벌어지면서 처음으로 카르타고와 로마가 전투가 벌어집니다. 자, 그리고 여기에서 이제 있었던 게 요 옆에 시라쿠스라고, 저것도 시라쿠스라고 나오죠. 요 시라쿠스도 중요한 건데, 요 시라쿠스도 하나의 도시죠. 근데 요 시라쿠스는 끝까지 중립이거나 로마의 편을 들면서 어디를 괴롭힌다? 카르타고를 괴롭힙니다. 자, 어쨌든 이걸 계기로 해서 드디어 로마와 카르타고가 전쟁이 붙죠. 이게 바로 1차 포에니 전쟁입니다. 우리 한니발이 활약하는 건 2차 포에니 전쟁이니까 우리가 중심으로 봐야 될 거는 2차 포에니 전쟁이지만 1차 포에니 전쟁이 벌어지는데 1차 포에니 전쟁이 재밌는 게 23년 동안이나 싸웁니다. 짧은 기간이 아니죠. 엄청 동안 긴 기간 동안 싸우는데 자, 주로 전쟁은요.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바다에서 하겠습니까? 육지에서 하겠습니까? 볼 것도 없죠. 왜? 카르타고 입장에서는 육지에서 한다면 로마를 쳐들어가야 되는 거잖아요. 지금은 그런 게 아니죠. 왜? 여기 안에서 지금 전투가 벌어지고 있는 거죠. 그럼 카르타고가 이렇게 군대를 보냈겠고 로마도 이렇게 보냈겠죠. 군대를 여기 바다에서 주로 전쟁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해전이 주로 벌어지거든요. 그럼 우리가 이제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해전이 강한 건 어디라고 그랬습니까? 로마라고 그랬습니까? 카르타고라고 그랬습니까? 카르타고라고 그랬죠. 그런데 웃긴 거는 해전에서 로마가 승리합니다. 자, 어떻게 승리할까요? 여러분한테 거꾸로 물어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제가 우리 전번 시간에 우리 했었는데 그리스하고 우리 페르시아하고 전쟁을 벌이잖아요. 살라미스 해전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전쟁을 하면 이렇게 딱 있으면 뭐 이거 표현하지만 일단 2단, 3단 해갖고 뭘 합니까? 노를 젓는다고 그랬죠? 이런 선을 뭐라고 그랬어요? 갤리선이라고 그랬죠? 근데 이 갤리선은 여러분 어떻게 됐다고 그랬습니까? 이렇게 딱 돼 있고 옆에 이렇게 노가 딱 있다고 그랬죠? 그래서 뭐를 잘하면 이긴다고 그랬습니까? 이 노가 있으니까 옆에 가서 땅 부닥쳐갖고 촥 가면서 노를 갖다 조져버리면 뭐 한다? 승리한다고 그랬죠? 그리고 나서 올라타서 싸우는 것이 전형적인 예전의 해전 스타일이다. 우리 기억나시죠? 네. 자, 이렇게 싸우는 겁니다. 근데 이제 보시면 이 당시에도 마찬가지인데 다 똑같은 갤리선이에요. 3단, 5단 갤리선인데 카르타고는 이제 대부분 5단 갤리선입니다. 그럼 3단보다 5단이니까 뭐가 되겠어요? 속도도 빠르고 뭐 모든 면에서 앞장 쓰는 거죠. 근데 아직까지도 로마는 3단밖에 안 됐어요. 네, 로마가 여러분 일방적으로 불리한 겁니다. 그 다음에 로마는 뭐에 익숙하지 않습니까? 수군에 익숙하지 않죠. 마치 적벽대전처럼. 우리 적벽대전에서 조저가 뭘 씁니까? 연한계를 쓰죠? 전부 다 배를 갖다 이어갖고 흔들리지 않도록 하는 거. 근데 뭐 실제로 그랬는지 안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연한계를 제가 하더라도 뭐 그렇게 썼을 것 같아요. 뭐 그리고 뭐 화공을 당한, 뭐 일단 그건 적벽은 나중에 한번 가보고요. 자, 이렇게 딱 들어갔는데 기가 막힌 전법을 세웁니다. 네. 모든 것. 이건 여러분 까마귀가 모든 걸 바꿉니다. 무슨 개소리냐고요? 자, 이제 한번 제가 까마귀를 보여드리겠습니다. 까마귀가 뭐냐 하면요. 바로 이게 까마귀입니다. 자, 까마귀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이게 까마귀거든요. 그래서 이 까마귀가 여러분 이 당시 이름으로 코르부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로마 밴데요. 우리 모형이죠. 언뜻 보시더라도. 자, 이게 뭘까요? 자, 여기에 딱 있습니다. 이게 뭘까요? 네? 자, 우리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죠. 이건 무슨 배라고 그랬습니까? 로마 배라고 그랬죠. 자, 그러면 이제 우리 한번 카르타고 배를 한번 그려볼까요? 자, 여기 이렇게 카르타고 배가 있습니다. 카르타고 배가 더 크고 더 멋있고 더 훌륭합니다. 자, 그럼 로마는 뭐 하는 거냐면요. 여기 재밌는 게 여기 끈이 보이시죠? 이렇게 끈이 돼 있는 거죠. 그러면 평상시엔 이렇게 있는 거죠. 그러다 줄을 딱 풀면 이게 쫙 내려가면서 여기 끝에 날카로운 게 있겠죠. 여기 팍 찍히는 겁니다, 배. 그러면 이 배하고 배를 연결해주는 사다리가 되는 거죠. 자, 이때 누가 뛰어간다? 그럼요. 로마의 무슨 병들이
칼을 든 로마가 뭐 제일 잘한다고 그랬습니까? 백병정 잘한다고 그랬죠. 그래서 로마는 뭐 하느냐? 수군의 육전하죠. 수전의 육전하. 네, 조조가 꿈꿨던 게 뭐가 되겠습니까? 그죠? 오나라 군대가 수전이 세니까 이 수전을 육전으로 바꾸겠다는 거죠. 수전의 육전하를 시켜내는 겁니다. 이해가시겠죠? 그래서 이게 조조하고 전법이 어떻게 보면 똑같은 거예요. 예. 수전의 육전한데 그걸 갖다가 조조는 배를 갖다 엮었다면 얘는 저 까마귀 코러부스를 만든 거죠. 그래서 배가 딱 오면 저걸 딱 내려갖고 딱 찍는 거야. 이게 왜 중요하냐? 딱 찍히잖아요. 그러면은 얘가 도망가고 싶어도 갈 수가 없잖아요. 왜? 딱 찍혀버렸으니까. 그러니까 내가 너랑 딱 만날 때 딱 찍고 여기 내 군사들이 쭉 넘어가는 거잖아요. 얘가 막 움직여도 찍혀 있으니까 이게 이렇게 가고. 그럼 쭉 넘어가면 백병전은 누가 잘해요? 로마가 잘하니까 배로 올라타갖고 점령을 해버리는 전법을 씁니다. 그래서 이게 대단히 1차 포에니 전쟁에 변화를 가져오는 획기적인 전술이 되는 거죠. 물론 이것만은 아니지만 이걸 하게 되면서 20몇 년 싸웠잖아요. 근데 20몇 년 싸우면서 아까 말했지만 시라쿠스라는 곳이 이 당시에는 카르타고 사람들은 당연히 자기 편을 들 줄 알았거든요. 자기가 강력하니까. 근데 시라쿠스도 로마 편을 들었고요. 그 다음에 20몇 년 동안 수전을 하다 보니까 로마 군대도 뭐에 익숙해집니까? 수전에 익숙해졌죠. 그래서 1차 포에니 전쟁에서는 누구의 승리로 끝난다? 로마의 승리로 끝나는 것이 바로 1차 포에니 전쟁입니다.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이 하니발이 나오는 2차 포에니 전쟁으로 넘어가 보죠. 자, 2차 포에니 전쟁에서 이제 맨 처음에 이제 하밀카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하밀카르는 뭐가 되느냐? 1차 포에니 전쟁에서 하여튼 총사령관 같은 사람이에요. 네. 특히 용병대장. 그러니까 이 당시에는 뭐라고 보냐면은 카르타고의 이 장군들은 뭐라고 생각하시면 되냐면 봉건 영주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주나라로 치면 봉건주를 주잖아요. 거기 영주인데 그 중에서도 제일 센 연주가 총사령관을 하는 거다. 이렇게 좀 비슷하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하여튼 그런 스타일인 거예요. 쉽게 표현하면.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리나라로 치면 부산시장이에요. 그러니까 뭐 경남도지사다 이거죠. 정리되겠죠? 근데 경남도지사가 최고사령, 그 경남도지사인데 그 경남의 군대가 제일 센 군대면 그 사람이 우리나라 총사령관 이런 개념이에요. 정리됐죠? 그런 개념으로 보시면 되는데 이제 하밀카르도 마찬가지였거든요. 근데 하밀카르가 1차 포에니 전쟁 당시에 이제 용병 총대장이었었는데 끝나고 나면은 하밀카르가 바로 에스파니아, 스페인으로 갑니다. 그래서 스페인을 이 당시에 이제 스페인으로 이주해서 쉽게 얘기하면 스페인 총독이 된 거예요. 이 스페인 총독의 하밀카르의 아들이 바로 한니발이 된 겁니다. 근데 한니발이요, 26살 때, 이게 진짜 재밌는 건데, 카르타고 총사령관이 됩니다. 옛날에 이제 다 출세들이 빠르죠? 요새는 26살에는 국회의원 나와도 막 뭐라고 그러는데, 어쨌든 26살 때 총사령관이 되고요. 그 다음에 재밌는 건, 이 하밀카르가 로마한테 졌지 않습니까? 그래갖고 로마에 대한 적개심이 굉장히 강했던 사람이고, 그 다음에 이제 결국은 사실은 포에니 전쟁에서 카르타고가 지는 것 중에 가장 큰 것이 내전이거든요. 내분이에요. 내전이라기보다는 내부의 정치적 혼란이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변수가 됩니다. 그래서 로마는 로마는 내부의 지원이 잘 이루어지고 단결이 잘 됐는데 카르타고는 한마디로 내부에서 이 정치적 알력, 권력 다툼이 크거든요. 왜? 돈이 많기 때문에. 모든 게 다 썩잖아요. 로마 애들은 그런 게 없는 거예요. 상대적으로. 가난하니까, 돈 없으니까 우리 앞으로 다른 데 가서 더 약탈 더 많이 해야 돼 라고 생각하는 게 로마 애들이니까 우리끼리라도 단결해야지가 돼 있는 거고. 근데 카르타고는 바깥에서 무역해갖고 처음에 1차 전쟁 끝나고 나서 배상금 줄 때도 배상금이 많지도 않았을 뿐만 아니라 카르타고 그냥 웃습니다. 아니, 그 내부 정치자들. 얘는 왜? 자기는 열받게 싸운 거예요. 로마랑. 죽을 듯이 싸웠는데 위에 애들은 싸우다가 좀 불리하니까 그래 배상금 주고 하지 뭐. 그 돈 없다고 우리가 이렇게 가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돈이 많으니까 아무래도 내분이 더 커질 수밖에 없죠. 먹을 게 많으니까 싸우느라고. 그래서 정치적 단결을 못 합니다. 자, 어쨌든 하밀카르가 그거의 염증을 느껴서 그리고 또 스페인을 실제로 갔던 거고요. 그리고 어쨌든 하밀카르가 용병을 다 끌고 스페인을 갔으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경남도지사라니까. 네. 근데 경상남도에 군인이 제일 많은 거예요. 쉽게 표현하면. 제일 강력한 군대가 다 있고 거기 용병이 다 있는 거야. 돈 많이 주니까. 근데 이 하밀카르가 죽으니까 한니발이 26살 때 총사령관이 된 거예요. 카르타고에. 이해 가시죠? 근데 카르타고는 한니발은 하밀카르한테 어렸을 때부터 교육받아갖고 9살 때부터 암송을 하고 다녔대요. 맹세, 피를 잘라갖고 로마는 나의 원수며 9살 때 뭘 한다고 로마를 멸망시키지 않는 한 뭐 어쩌고저쩌고 하고 살았다는 게 이제 카르타고라고 합니다. 근데 이제 카르타고가 되고서 3년 뒤에 보세요. 이제 나이가 몇 살 됐느냐? 29살 됐죠?
드디어 이제 몸을 풀기 시작합니다. 경남도지사가 여기 보시면은 사군툼이라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여기가 바르셀로나고 여기가 마드리드예요. 이해가시겠습니까? 여기가 이제 지브롤타 해협이고, 예. 지금 우리 지명을 보면은 여기가 마드리드, 여기가 바르셀로나, 그 다음에 근데 여기가 이제 사군툼이거든요. 여기를 갖다가 여러분 뭐 하겠습니까? 점령을 합니다. 근데 아니 저기 점령하는 게 뭐 이렇게 중요하냐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죠. 왜? 보세요. 여기는 피레네 산맥이거든요. 예전에는 여기서부터 이렇게 갈 때 로마를 간다고 생각해 봅니다. 육지로 가는 게 빠르다. 항상 바다로 가는 게 빠르다. 그렇잖아요. 그리고 이 당시에 배는 대륙을 걷는다, 못 걷는다? 못 건너잖아요. 그러면 여기를 점령하면 해안선을 이렇게 타고서 로마로 들어갈 수 있는 방법이 생기잖아요. 네. 그러니까 사군툼을 쳐들어간다는 건 로마를 쳐들어가겠다는 어떤 의욕을 보일 수도 있는 사건인 거죠. 네. 그래서 뭐가 되느냐? 사군툼을 갖다 들어가는데 점령을 합니다. 어쨌든 정리되시겠죠? 그럼 이제 드디어 2차 포에니 전쟁이 이제 막이 올라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2차 포에니 전쟁은 우리 카르타고 몇 살 때 저지른 사건이다? 29살 때 드디어 여러분 2차 포에니 전쟁에 막이 오릅니다. 자, 2차 포에니 전쟁으로 한번 넘어가 보죠. 자, 29세 이제 한니발이 로마에 갔다 불구대천지 원수, 로마를 갖다 이제 먹겠다고 이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근데 우리가 한니발은 뭐 전쟁사를 공부하는 사람들이 한테 아마 투표를 하면은 제 생각에는 알렉산더나 누구보다도 한니발이 아마 1등을 할 겁니다. 그러니까 특히 이제 왜 그러냐면은 우리 똑같거든요. 제가 미리 말씀드리면 재미없는 건데 스타크래프트에서 우리 누굴 제일 좋아해요? 임요한을 제일 좋아했거든요. 근데 임요한이 제일 좋아했던 이유는 얘가 전쟁에서 승리한 게 아니라 전투에서 승리하는 친구였죠. 사실 보면 이윤열이나 최연성이라든가, 그러니까 아주 이윤열하고 비교해보자 이거죠. 그 다음에 뭐 뒤에 이영호도 나오겠지만, 스타크래프트 얘기해서 죄송합니다만은, 이윤열하고 임요한하고 전쟁을 누가 더 잘합니까? 이윤열이 더 잘하죠. 근데 우리는 임요한한테 더 흥분한다 이거예요. 왜? 저도 그때 깜짝 놀랐는데, 이 스타 안 하신 분들 죄송합니다만, 마린이 있고 럴커가 있잖아요. 그럼 마린 한 마리랑 럴커 한 마리가 싸우면 당연히 누가 이겨야 됩니까? 럴커가 이겨야죠. 근데 마린 한마디로 얘를 잡잖아요. 오늘 럴커가 있어서 쭈르륵 하면은 여기로 슉 도망가서 드락 쏘고 쭈르륵 하면 또 여기로 와서 떡 쏘고 거기에 우리가 임요한이 맛이 쭉 간 거거든요. 네. 전략, 전술, 특히 전술이죠. 상상을 뛰어넘는 전술. 한니발이 그거거든요. 결국 전쟁엔 패했지만. 근데 이제 한번 가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한니발한테 아마 더 다른 사람들한테 열광했던 것보다 훨씬 더 열광을 하는 이유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한니발이 이제 사군툼을 갖다 점령을 하자마자 이제 로마도 긴장을 하는데 자, 이제 출발을 합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사군툼이 중요하다고 그랬죠? 자, 요 이제 사군툼에서 이제 출발을 합니다. 출발을 하면서 이제 그때 말씀드렸지만 이 모든 진출은 기본적으로 다 알렉산더도 그랬었습니다. 알렉산더도 그 대륙 이 인도까지 갈 때도 다 해안가로 가는 거예요. 전부 다. 이 당시에 갈 때는. 알겠죠? 해안가로 가는 겁니다. 그래야지 쉽게 하면은 식량 보급도 용이하고요. 그 다음에 이 당시엔 지도도 정확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지리를 파악하기에도 용이하고 해군을 사용하기에도 용이하고 그래서 이 당시에는 모든 진출이 알렉산더도 마찬가지라고 그랬죠. 제가 해안선을 타고서 다 가는 거예요. 그러면 해안선을 타고서 이제 사군툼을 왜 먹었는지도 알겠죠? 사군툼을 먹고서 해안선을 따라서 여기 이제 발렌시아쯤 되겠네요. 지금은 여기가 이제 바르셀로나 거쳐나가고 그다음에 여기 이제 마르세유 그다음에 여기 이제 우리 칸 영화제 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여기는 이제 카지노, 모나코. 예, 거기가 이제 이렇게 쭉 이어지는 건데. 자, 이제 여기로 올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로마가 군대를 여기로 쏙 보냈던 거죠. 예. 그럼 이제 여기서 이제 한번 막아보려고. 오케이. 막으려고 했던 겁니다. 그런데, 자, 한니발이 왜 뛰어나느냐? 그래? 우리 한니발 하면 뭐가 떠오릅니까? 어디를 넘은? 예, 알프스를 넘었다고 그러죠. 알프스를 넘은 게 군대가 딱 3번 있는 거예요. 하나는 누굽니까? 여러분 다 아시는. 나폴레옹이고요. 하나는 한니발 동생입니다. 그래서 맨 처음 넘은 게 어쨌든 한니발인데 한니발이 여기서 더 이상 바다로 안 가고 휙 올라가 버리죠. 또 로마 애들은 여기다 군대를 다 보냈는데 맛이 쭉 가는 거예요. 왜? 없어진 거야 군대가. 이 당시엔 그렇잖아요. 와야 되니까 안 오니까 예. 안 오나 보다 이런 거예요. 아니 그렇게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뭐 이 당시에 뭐 핸드폰 있어요? 문자 메시지 보내요? 그게 아니죠. 상상을 못한 거라니까요. 이 당시에는 다 바닷가를 따라서 가는 거니까 당연히 와야 되는데 안 오는 거예요. 그럼 뭐라고 생각했겠습니까? 멈췄나 보다. 아니면 천천히 오나 보다. 이러고 있는데
위로 쑥 가서 알프스를 돌아 내려온 겁니다. 알프스를 돌아 내려오니까 로마가 공포에 미치는 거죠. 네, 공포심에 떠는 거예요. 왜? 그 별건 아니라 사실은 왜 웃긴 거였냐면 공포에 떨 것도 별로 없어요. 잘 보세요. 올 때 한니발이 알프스를 넘을 때 보병이 5만 명에다가 기병이 9천 명입니다. 그 다음에 코끼리가 37마리가 있었다고 그래요. 코끼리 왜 데리고 왔는지 모르겠어요. 네, 한니발이 코끼리 타는 거 좋아했나? 자, 그런데 이거 넘고 나니까 보병은 2만 명으로 줄고요. 그 다음에 기병은 6천으로 줄었습니다. 네, 6천으로 줄거든요. 자, 그런데 특히 한니발은 제일 중시하는 게 뒤에 나오겠지만 기병을 굉장히 중시합니다. 코끼리는 2마리 남고요. 암수 한 쌍인가요? 자, 어쨌든 코끼리 2마리 남고 기병 6천 남고 보병 2만 남은 게 알프스 넘어서 나온 거예요. 근데 왜 그러냐면 이 당시에 로마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성인 남성하고 군인으로 징발할 수 있는 숫자가 75만에서 100만을 꼽았습니다. 네. 그럼 75만에서 100만 명이 군인인 거고 로마는 쉽게 얘기하면 이게 넘어온 거 2만 5천 명인 거야. 아직 게임도 안 되는 거죠. 근데 어쨌든 깜짝 놀라잖아요. 사람이 있는데. 우리나라가 있는데 저 뭐 어디에서 쳐들어온다 그럴까? 저 중국이 배 타고 쳐들어오면 그 뭐 인천이나 어디에요? 저 서해나 뭐 이쪽을 지키고 있어야 되는데 갑자기 울진 삼척에서 군대가 나타난 거 아니에요? 2만 5천 명이. 그냥 깜짝 놀랄 수밖에 없는 거죠. 여기서부터 나오면서 이제 더 재밌는 얘기는 전쟁이 여기서 17년 동안 벌어지는 겁니다. 몇 년간요? 17년간 벌어집니다. 누가? 한니발이 이 안에서 17년을 싸운 겁니다. 그러면 한니발이 장군일 때가 몇 살이었다고 그랬죠? 29살 때 싹군툼을 정리하고 출발을 하죠. 그러면 여러분 46세까지 머물렀던 거예요. 그러면 장군은 장군이지만 부하는 이해가겠어요? 결혼해서 애를 낳아서 소년병이 나오는 거야. 이해가시겠습니까? 무슨 말인지? 그러니까 이 100만 명을 상대로 왜 한니발은 우리가 이 대단하다고 그러냐면 100만 명의 군대가 있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이게 쉽게 얘기하면 누구야 비교할까? 체게바라죠. 체게바라가 그란마우 타고 83명 들어가거든요. 83명 들어가서 상륙할 때 대부분 죽고 20몇 명 살아남잖아요. 저 카스트로라고. 근데 걔네들이 그 수만 명의 그 정부군과 싸워나가서 나중에 승리하는 거 아니겠어요? 게바라가. 그거랑 똑같은 거죠, 이게. 웃긴 거예요. 로마라는 100만 군대가 들어가 있는 곳에, 응? 2만 5천 명 끌고 들어가갖고는 17년 동안 여기서 싸움을 벌이는 겁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건 이 17년 동안 단 한 번의 패배도 기록하지 않습니다. 더 중요한 건 그렇다고 장비가 우수했던 것도 아니에요. 네. 보급이 원활했던 것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수하지도 않은 군대와 장비도 부실하고 보급도 잘 안 되고 적진 속에서 30배, 40배 많은 군대와 17년 동안 전쟁하면서 한 번도 안 진 새끼예요, 이 새끼가. 그래서 우리는 한니발이 이게 제일 좋아하는 거예요, 전쟁 사는 친구들은.